지금 당신 통장에 얼마 있습니까? 그 돈이 1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가치를 가질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27일 오늘 시장은 이상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4.16%입니다.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금은 약해져야 정상인데 금은 온스당 4,338달러로 강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2원대에서 흔들리고요. 코스피는 4,140선, 미국 S&P 500은 6,929선까지 왔습니다. 이 조합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돈이 어디로 숨어야 할지 시장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악당은 바로 통화 신뢰 불안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돈의 가치가 정부가 찍어내는 종이 쪽지의 신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어요. 왜 지금이냐고요? 2026년이 다가오면서 금융 시스템의 균열이 더 커질 거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움직였어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에서는 부자들이 금을 사는 진짜 이유를 경제학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금은 투자 상품일까요? 보험 상품일까요? 금은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게 첫 번째 진실이에요. 주식 좀 해보신 분들 계시죠? 삼성전자 주식을 10년 들고 있으면 배당도 나오고 주가도 오르면 복리로 불어납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예요. 금은요? 금괴를 10년 들고 있어봐야 이자 한 푼 안 나옵니다. 금은 그냥 금이에요. 그런데 왜 요즘 금 얘기가 커질까요? 지금 시장을 보세요. 금리가 4.16%입니다. 은행에 돈만 넣어도 이자가 쏠쏠하게 나오는 판인데 금은 왜 강할까요?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금은 수익을 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의 온도를 재는 온도계예요. 환자 체온이 38도면 문제가 있다는 신호잖아요. 금도 똑같습니다. 환율을 보세요. 원달러 1,442원입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훨씬 높죠? 원화가 약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금도 강해요. 보통은 달러가 강하면 금이 약해지는데 지금은 둘 다 강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달러조차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보세요. 87,000달러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증거예요. 탐욕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금도 강합니다. 이건 뭘까요? 돈을 버는 욕망과 잃기 싫은 공포가 공존한다는 겁니다. 시장 심리가 찢어지고 있어요. 유가는 58달러입니다. 인플레이션 폭발이라면 유가가 80달러, 100달러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58달러예요. 이건 경기 둔화 신호입니다. 수요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공장이 덜 돌아가고 사람들이 차를 덜 타고 물건이 덜 팔린다는 겁니다. 코스피가 4,140선입니다. 미국 S&P 500은 6,929선이에요. 주식은 고점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금이 강하다는 건 뭘까요? 주식 투자자들조차 불안하다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서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깔려 있어요. 이 모든 신호를 종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시장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주식은 고점권이고 금리는 높고 환율은 흔들리고 유가는 약하고 이럴 때 사람들은 금을 봅니다. 왜냐고요? 금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자산이거든요. 지금 내 돈이 안전한가? 통화가 믿을 만한가? 시스템이 괜찮은가? 이 질문들이 커질 때 금값이 올라요. 부자들은 이걸 합니다. 금이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질문이 많아질 때 산다는 걸요. 금값 그래프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의 균열을 보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은 2000년 전부터 가치 저장 수단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조선 시대에도 지금도 금은 금이에요. 종이화폐는 계속 바뀌었어요. 달러도 100년 전과 지금이 달라요. 하지만 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금의 본질이에요. 금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 온도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금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말하는 금의 진짜 역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금을 투자 상품으로 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졌습니다. 보험을 생각해보세요. 화재보험 들면 돈 벌어주나요? 아니죠. 집이 안 타면 보험료만 날립니다. 손해예요. 그런데 왜 들까요? 집이 타면 파산하니까요. 한 방에 인생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보험을 드는 겁니다. 금도 똑같습니다. 금은 수익이 아니라 파산 확률을 낮추는 장치예요. 금의 첫 번째 기능은 구매력 방어입니다. 통화가 약해질 때 내 돈의 몸통을 지키는 역할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1970년대 미국을 보세요. 달러 가치가 반토막 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어요. 그때 현금만 들고 있던 사람들은요? 망했어요. 10,000달러가 5,000달러 가치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을 가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금값이 10배 올랐어요. 돈을 번 게 아니라 구매력을 지킨 겁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금의 역할이에요. 금의 두 번째 기능은 포트폴리오 완충입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무너질 때
금이 심리적 안전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를 보세요. 주식은 반토막 났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흔들리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채권도 흔들렸죠. 안전하다던 채권조차 믿기 힘들었어요. 그때 금은요, 버텼습니다. 완벽한 해지는 아니지만 포트폴리오 전체가 무너지는 걸 막아줬어요. 금은 역사적으로 돈이었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토마실레가 흔들릴 때 대체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달러가 믿기 힘들면 금을 봅니다. 원화가 흔들리면 금을 봅니다. 금은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정부가 돈을 무한정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런데 금은요? 못 찍습니다. 땅속에서 캐야 해요. 그래서 공급이 제한돼요. 이게 금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금이 완벽한 해지는 아닙니다. 위기 초입에는 현금 선호 때문에 금도 같이 눌릴 수 있어요. 2020년 코로나 초기를 보세요. 금도 한번 빠졌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현금이 급하니까 금까지 팔아서 현금을 만들었거든요. 마진콜이 터지면 뭐든 팔아야 해요. 주식도 팔고 금도 팔고 집도 팔아야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환율이 1442원이에요. 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금을 사면 금값 변동과 환율 변동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금값이 안 올라도 달러가 강해지면 원화 기준으로는 이득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로 제자리 걸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환율이 1,442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어요. 원화로 계산하면 금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반대로 금값이 4,500달러로 올라도 환율이 1,442원에서 1,350원으로 떨어지면요. 원화 기준으로는 손해일 수 있죠. 보셨습니까? 환율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해요. 결론입니다. 부자에게 금은 돈 버는 엔진이 아니라 돈이 무너지기 전 마지막 바닥재예요. 건물을 생각해 보세요. 1층, 2층, 3층이 무너져도 지하 바닥재는 남아야 해요. 그게 금입니다. 금은 수익률 5%, 10% 이런 거 따지는 자산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무너질 때 당신 자산의 최소한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부자들은 언제 금을 살까요? 왜 조용히 모으고 지루할 때 살까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금 가격을 움직이는 축은 3개입니다. 실질금리, 달러, 시스템 불안 심리. 먼저 실질금리를 보겠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금은 불리해요. 은행에 돈만 넣어도 4.26%가 나오는데 굳이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기회비용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금리가 4.16%인데도 금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연목금리가 4.16%여도 인플레가 5%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예요. 돈을 은행에 넣어봤자 부매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럴 때 금이 빛을 봅니다. 돈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속도를 금이 막아주거든요. 두 번째 축은 달러입니다. 달러가 강하면 보통 금은 약해져요. 왜냐고요? 금은 달러로 거래되니까 달러가 강하면 금을 사는 게 비싸지거든요.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부터 마련해야 금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러도 강하고 금도 강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달러조차 완전히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시선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긴 하지만 미국 정부 부채가 35조 달러에 GDP의 130%입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축은 시스템 불안 심리입니다. 1971년을 보겠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태환을 중단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전까지는 달러를 금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그날부터 안 된다는 겁니다. 통화 체제의 룰이 바뀐 거예요. 게임의 법칙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그때 금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만에 20배 올랐습니다. 1971년 온스당 35달러였어요. 1980년에는 850달러까지 갔습니다.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룰이 바뀌면서 금이 대체 기준이 된 겁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금의 메커니즘이에요. 부자들은 금이 오르기 전에 샀다. 이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 그래프를 보고 산 게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부채의 누적을 보고 포지션을 잡았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보고 사는 겁니다. 공급 측면도 중요합니다. 금은 단기간에 공급이 폭증하기 어려워요. 금광을 찾아도 채굴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환경 규제도 있고 노동력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깔아야 해요. 금 1톤을 캐려면 광석 수십 톤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 성격이 금을 마지막 안전자산으로 자주 호출하게 만듭니다. 정부가 돈은 마음대로 찍을 수 있어요. 클릭 한 번이면 1조 달러가 생깁니다. 그런데 금은요? 못 찍습니다. 땅속에서 캐야 해요. 수요 측면에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고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준비 자산으로요. 왜 그럴까요? 달러 패권에 대한 불안, 지정학적 긴장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은행, 러시아 중앙은행, 인도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 이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고 합니다. 미국이 제재 카드를 휘두르니까 금으로 분산하는 거예요. 종이금과 실물을 구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ETF는 종이금, 금괴는 실물이죠. 뭐가 나을까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 변동성 해지가 목적이면 ETF도 괜찮아요. 클릭 한 번이면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리스크 해지가 목적이면 실물이 낫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ETF는 종이에요. 실물 금괴가 있어야 진짜 안전합니다. 구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리는 지금 파운드당 5.72달러 수준입니다. 구리는 성장 기대가 섞인 금속이에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구리를 삽니다. 공장이 돌아가고 건물이 올라가고 전선이 깔리니까요. 금과 대비되죠. 금은 불안일 때, 구리는 희망일 때입니다. 보셨습니까? 금과 구리는 정반대 신호예요. 결론입니다. 부자는 금을 오를 때가 아니라 룰이 바뀔 때 산다는 겁니다. 가격이 2,000달러일 때 사느냐, 4,000달러일 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토마 체제가 흔들릴 때, 부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쌓일 때, 정책의 방향이 바뀔 때 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당신은 금을 어떻게 다룰 건가요? 수익 상품으로 볼 건가요? 보험으로 볼 건가요? 지금부터 실전 전략 들어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으로 망하는 패턴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을 단타로 접근합니다. 금값이 오르니까 사고, 떨어지니까 팔고. 이거 주식하는 거예요? 금은 반타자산이 아닙니다. 금은 보험이에요. 보험을 사고 팔면 수수료만 날립니다. 화재보험을 이번 달에 들었다가 다음 달에 해지하고 또 들었다가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만 계속 내는 거예요. 금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ETF와 실물의 목적을 혼동합니다. ETF는 편리해요. 클릭 한 번이면 사고 팔 수 있죠. 수수료도 낮고 보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시스템이 무너지는 위기가 오면요. ETF는 종이에요.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ETF 계좌도 못 열 수 있어요. 실물 금괴가 있어야 진짜 안전합니다. 손에 쥘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 비용 구조를 무시합니다. 금 ETF는 운용 보수가 나가요. 연 0.4에서 0.5%씩 빠져요. 실물금은 보관료가 나갑니다. 은행 금고에 맡기면 연 1% 정도 나가요. 매매 차익세도 있고요. 이 비용을 계산 안 하고 들어가면 금값이 10% 올라도 순이익은 8%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금 비중을 정할 때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내 포트폴리오에서 금이 맡을 역할을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보험인가, 완충인가, 통화불신, 해지인가. 역할이 정해져야 비준이 나와요. 공격적 투자자라면 금 3에서 5%면 충분합니다. 방어적 투자자라면 10에서 15%까지 갈 수 있어요.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실전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식 등 위험 자산은 고점권이에요. 이럴 때 금은 욕망이 아니라 보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돈 벌겠다고 금 사면 안 돼요? 잃지 않겠다고 금을 사는 겁니다. 가상 시뮬레이션 하나 보겠습니다. 김대리, 37세, 월급쟁이입니다. 연봉 6천만 원, 자산 1억 있어요. 주식 8천만 원, 현금 2천만 원입니다. 포트폴리오가 주식 80%, 현금 20%예요. 시장이 20% 빠지면요. 주식이 6,400만 원이 됩니다. 총 자산 8,400만 원, 1,600만 원 손실이에요. 김대리는 패닉에 빠집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앱을 켜면 손실이 더 커져 있어요. 결국 바닥에서 팝니다. 손절하는 거죠. 같은 김대리가 금을 5% 포함했다고 해볼게요. 주식 7,500만 원, 금 500만 원, 현금 2천만 원입니다. 시장이 20% 빠지면 주식은 6천만 원. 금은 위기 때 오르니까 600만 원이 됐다고 칩시다. 금이 20% 오른 거예요. 총 자산 8,600만 원, 손실 1,400만 원이에요. 보셨습니까? 200만 원 차이입니다. 큰 돈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이 다릅니다. 전부 잃는 공포와 일부는 지킨다는 안도감. 이 차이가 패닉세를 막아줍니다. 김대리는 버틸 수 있어요. 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금의 역할이에요. 지금 환율 환경에서는 달러와 금의 역할이 겹치기도 하고 갈리기도 합니다. 둘 다 안전자산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달러는 유동성, 금은 시스템 해지예요. 달러는 현금으로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부채를 계속 늘리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금은 정부가 못 찍으니까 안전하지만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보셨습니까? 역할이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어떨까요? 87,000달러입니다. 선택지로 보이죠?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금과 달리 변동성 자체가 보험 기능을 훼손할 수 있어요. 하루에 10% 빠지는 자산은 보험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공격 자산이에요. 암호 자산이 아니에요. 유가 58달러가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인플레 공포보다 경기 둔화가 섞이면 자산판이 더 복잡해집니다. 금은 인플레 해지지만 디플레 위기에서는 현금이 왕이거든요.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예요. 금도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만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현금, 주식,
금, 채권, 분산해야 해요.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지금 당신 통장 앱을 켜보세요. 주식 비중이 몇 %인가요? 현금은요? 금은요? 만약 시장이 내일 30% 빠진다면 당신은 버틸 수 있습니까? 패닉에 빠져 바닥에 팔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금을 몇 % 들고 있습니까? 0%라면 당신 포트폴리오에는 안전장치가 없는 겁니다. 100% 공격인 겁니다. 브레이크 없는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면 당신은 핸들 없는 차를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금은 핸들이에요. 속도를 내는 엔진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핸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핸들을 장착할 건가요? 오늘 궁금한 경제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든 시간,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부는 서울의 어느 골목길입니다.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달그락 달그락. 녹슨 바퀴가 아스팔트 바닥을 긁는 소리입니다. 편의점 앞에 두 노인이 마주 서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젖은 라면 박스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서로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욕설이 오가고 멱살잡이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저게 뭐라고 저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고작 폐지 1kg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0원. 지금 저 두 사람은 50원 때문에 이 추운 새벽에 서로를 밀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며 혀를 차고 계십니까? 아이고, 저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술만 마시고 막 살았겠지. 나는 저렇게 안 되니까 상관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며 남의 일처럼 보고 계십니까? 제발 그 오만한 착각을 멈추십시오. 카메라를 조금 더 가까이 들이대 보겠습니다. 폐지를 줍고 있는 저 노인의 발을 보십시오. 다 달아빠졌지만 저것은 분명히 고급 정장 구두입니다. 저 노인의 손을 보십시오. 거칠고 투박한 막노동의 손이 아닙니다. 평생 펜대를 굴리며 살아온 하얗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 부장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는 서울 광화문의 번듯한 대기업 빌딩으로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었고 상사의 갑질을 참아내며 야근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은 꼬박꼬박 세금을 냈고 자식들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입고 싶은 옷 한 번 못 사 입었습니다. 그는 도박을 한 적도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거창하게 말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대한민국 사회가 시키는 대로 아주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그는 은퇴 후 10년 만에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이 차가운 골목길에서 폐지를 줍고 있는 걸까요? 그가 잘못한 건 딱 하나뿐입니다. 너무 오래 살았다는 죄, 그리고 회사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죄, 그것뿐입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저 김 부장의 모습, 낯설어 보입니까?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잘 봐두십시오.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2035년, 거울 속에 비칠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중산층이라고 하면 은퇴해서 여유롭게 골프 치고 여행 다니는 삶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통계청의 숫자는 잔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이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명함이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도 함께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끔찍하고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지옥도는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될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성실하게 일한 죄밖에 없는 여러분이 왜 예비 파산자가 돼야 하는지 그 잔인한 시스템의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다시 돌려봅시다. 김 부장은 어쩌다 그 차가운 골목길로 내몰리게 된 걸까요? 도대체 그의 통장에 있던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비극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시스템이 그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 바로 50세의 저주입니다. 법적으로 정년은 6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 나이까지 회사에 붙어 있는 건 기적이라는 거를요. 대부분은 40대 후반, 늦어도 50대 초반이면
회사로부터 은근한 압박을 받습니다. 김 부장, 이제 후배들 길 좀 터줘야지. 명예퇴직할 때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이름은 명예퇴직이지만 사실상 해고 통보입니다. 그렇게 김 부장은 50세에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이 나오는 나이는 65세입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50세부터 연금을 받는 65세까지 무려 15년이라는 거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을 소득 크레바스 또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릅니다. 이 15년 동안 수입은 빵원인데 돈 들어갈 곳은 인생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녀들 대학 등록금 내야죠. 취업준비 뒷바라지 해야죠. 결혼자금 대줘야죠. 여기에 늙으신 부모님 병원비까지 터집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저축이 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면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김 부장은 불안합니다. 매일 등산만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내의 눈치가 보이고 무엇보다 아직 나는 쓸모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바로 사장님 소리를 듣기 위해 퇴직금을 털어 가게를 차리는 겁니다. 치킨집이나 한번 해볼까? 카페는 좀 편하지 않을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영업자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식재료 값은 폭등했고 인건비는 감당이 안 됩니다. 김 부장은 닭을 튀기면 튀길수록 손해를 봅니다. 결국 3년을 못 버티고 폐업합니다. 퇴직금은 인테리어 업자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가져갔습니다. 남은 건 빚더미뿐입니다. 자, 이제 김 부장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딱 하나. 바로 국가가 약속한 국민연금입니다. 그래도 내가 30년 동안 꼬박꼬박 냈는데 나라가 설마 나를 굶겨 죽이겠어, 김 부장님. 그리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꿈 깨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연금 예상 수령액 통지서, 그건 부도난 수표나 다름없습니다. 국민연금의 구조를 아십니까? 내가 낸 돈을 내가 돌려받는 적금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세금을 낼 젊은이가 있습니까? 작년 합계 출산율 0.6명, 세계 신기록입니다. 아이 낳는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연금을 대줍니까? 2040년이면 연금 기금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055년이면 금고가 완전히 텅텅 빕니다. 이것은 폰지 사기입니다. 나중에 들어올 사람 돈으로 앞 사람 돈을 막는 다단계 사기와 똑같습니다. 단지 국가가 운영한다는 차이점 뿐입니다. 지금의 20대, 30대 청년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계산을 끝냈습니다. 아, 내가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뜯겨봤자 나중에 나는 한 푼도 못 받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한국을 떠나거나 연금 개혁을 거부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지도 않을 구조대를 기다리며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마지막 남은 빵 조각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퇴직금은 치킨집으로 날리고 연금은 국가의 거짓말이었고 이제 김 부장이 갈 곳은 어디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넥타이를 풀고 낡은 목장갑을 끼고 새벽 4시에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선 겁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대한민국 중년들을 짓누르는 가장 잔인한 형벌, 샌드위치 세대의 비명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서럽지만 김 부장을 진짜 지옥으로 밀어넣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로부터의 배신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역사상 가장 불행한 세대가 존재합니다. 일명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태어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효도가 사람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한민국 역사상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는 장수의 축복을 받아 90세, 100세까지 사십니다. 그게 축복일까요? 현실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요양병원비, 간병인비, 병원비, 매달 수백만 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어갑니다. 주말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모님 댁에 가서 반찬을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가고 똥오줌을 받아냅니다.
힘들지만 자식된 돌이니까 꾹 참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슬프게도 여러분은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탱커루족이라고 하죠. 30이 넘었는데도 취직을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결혼은 꿈도 안 꾸고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밥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 모시느라 등골이 휘는데 다 큰 자식까지 내 등에 엎여 있습니다.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매달립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자식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께 했던 것처럼 자식들이 나중에 늙은 나를 챙겨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아주 쿨하게 말합니다. 엄마, 내 인생도 힘들어. 엄마 노후는 엄마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바래? 누가 낳아달라고 했어? 가슴에 대못이 박힙니다. 나는 내 부모를 끝까지 책임졌는데, 나는 내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정작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내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샌드위치 세대의 비극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느라 내 노후 자금을 다 썼고 자식들 키우느라 빚까지 졌는데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 홀로 남겨진 겁니다.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김 부장이 펑펑 웁니다. 회사가 나를 버린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연금을 안 주는 것도 욕하고 말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 이제는 고장나서 집만 되는 고철덩어리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그 배신감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 치킨을 튀기다가 빚쟁이가 되었고 가족을 위해 병원비를 대다가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족들은 김 부장을 외면합니다. 아내는 황혼 이혼을 요구합니다. 당신 무능력해서 싫어. 이제 나도 내 인생 살래. 자식들은 명절에도 안 옵니다. 아빠 용돈 줄 거 아니면은 바빠서 못 가요. 그렇게 김 부장은 철저하게 혼자가 됩니다. 돈도 없고 명함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깊은 고립감, 사막 한가운데 혼자 버려진 듯한 공포, 이것이 김 부장이 새벽 4시에 골목길을 헤매는 진짜 이유입니다. 집에 있어봤자 벽 보고 앉아있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으니까요. 차라리 몸이라도 혹사시켜서 이 잡생각을 없애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김 부장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최종 보스는 따로 있습니다. 돈과 외로움을 넘어서는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공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오래 사는 것이 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지 100세 시대의 끔찍한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명절 때마다 어르신들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수무강하세요. 100살까지 사세요. 과거에는 이 말이 최고의 덕담이었습니다. 70세까지만 살아도 동네 잔치를 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2026년, 지금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돈 없이 100살까지 산다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나지 않는 형벌이자 생지옥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유병장수라고 합니다. 병을 안고 길게만 산다는 뜻입니다. 김 부장의 진짜 위기는 70살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 찾아옵니다. 또는 암이 발병합니다. 예고도 없이 쓰러져서 중환자실 눈을 뜹니다. 여기서부터 김 부장의 통장은 말 그대로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환자실 하루 입원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검사비에 치료비까지 합치면 하루에 수십만 원, 한 달이면 1,000만 원이 우습게 깨집니다. 실비보험이 있다고요. 안심하지 마십시오. 보험이 커버해주지 않는 진짜 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간병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간병인 한 명을 쓰려면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요? 최소 4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5천만 원입니다. 김 부장의 국민연금은 고작 100만 원인데 숨만 쉬고 누워있는 비용이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 매달 400만 원씩 마이너스가 납니다. 이 돈을 누가 감당합니까? 자식들이 낼까요? 아니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처음 한두 달은 효도하는 척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자식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형이 좀 더 네가 모시고 살아. 서로 미룹니다. 결국 김 부장은 마지막 남은 재산,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낡은 아파트 한 채를 팝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와 간병비를 냅니다.
집은 사라졌고 돈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숨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이 너무 발달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연명하는 겁니다. 가장 싼 요양병원의 다인실 구석에 누워서 욕창이 생기고 정신이 흐릿해질 때까지 천장을 보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고려장입니다. 산속에 버리는 게 아니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차가운 병실에 유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노인 자살률이 왜 OECD 국가 중 압도적 1등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미안해서 죽는 겁니다. 돈 먹는 하마가 된 내 자신이 싫어서, 가난한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스스로 곡기를 끊거나 약을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사회적 타살입니다. 100세 시대, 준비된 자에게는 선물일지 몰라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30년짜리 고문입니다. 60세에 은퇴하고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서 30살이 될 때까지의 그 긴 시간만큼을 돈 한 푼 없이 병든 몸으로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 공포가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이야기는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요양병원에서 쪽방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얼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곧 여러분에게 닥쳐올 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그냥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숨구멍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이 지옥 같은 시나리오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전략, 그리고 희망의 출구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숨이 막히십니까? 미래가 너무 어두워서 화면을 끄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서워서 현실을 외면합니다. 술 마시고 잊어버리고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다시 잠에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직시했습니다. 그 공포를 마주했습니다. 자연계에서 공포를 느낀다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자가 다가올 때 공포를 느낀 가젤만이 가장 먼저 근육을 긴장시키고 도망쳐서 살아남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두려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구원할 생존 신호입니다. 자, 이제 눈물을 닦고 냉정하게 상황을 봅시다. 국가가 연금을 안 준다고요? 자식이 부양을 안 한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애초에 남에게 내 인생을 맡기려고 했던 게 잘못입니다. 구명보트는 정부가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운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땅이 있어야 부자였고 공장이 있어야 사장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자산을 쇼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 쓰레기처럼 녹아내리는 원화를 버리고 미국의 달러를 사고 S&P 500 지수를 사고 금을 모으십시오. 거창한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값 5,000원, 담배값 4,500원, 그 푼돈들이 모여서 복리라는 마법을 부리면 20년 뒤에는 그 어떤 효자 자식보다 더 든든하게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가스라이팅 하지 마십시오. 60세는 더 이상 노인이 아닙니다. 100세 시대에 60세는 과거의 40살과 똑같습니다. 아직 30년, 아니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신이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은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십시오. 리타이어가 아니라 리파이어. 다시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폐지를 줍는 거친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30년 경험과 지혜에 지금의 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황금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우리 채널이 여러분의 베이스 캠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자산을 지키는지, 어떻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는지 제가 가장 먼저 공부하고 가장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겨울을 건너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입부에 나왔던 김 부장을 다시 불러봅시다. 화면이 바뀝니다. 이제 그는 새벽 4시에 춥고 더러운 골목길에 있지 않습니다. 저 멀리
한강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 부장은 낡은 구두 대신 튼튼한 러닝화를 신고 있습니다. 그가 운동화 끈을 단단하게 조여맵니다. 그리고 허리를 곧게 펴고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패배자의 눈빛이 아닙니다. 앞으로 남은 30년을 내 힘으로 개척하겠다는 야생의 호랑이 같은 눈빛입니다. 그가 힘차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를 이어 수많은 여러분이 함께 달립니다. 대한민국의 중년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만든 세대입니다. IMF도 이겨냈고 금융위기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가장 느려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살아남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제 지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마 했던 일, 파운드당 2,000원이라는 마지노선이 결국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의 등락폭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닥쳐온 원화 가치 추락이라는 끔찍한 재앙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달러 환율만 주시하고 계셨겠지만 정작 진짜 균열은 유럽 통화시장에서부터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약속이라도 한 듯 동반 폭등하는 이 기이한 현상.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들의 화폐가 강해진 게 아닙니다. 우리 원화의 기초 체력이 처참하게 으깨지고 있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당국이 부랴부랴 대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시장은 이미 한국 경제의 더 깊은 추락 쪽으로 방향을 잡고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왜 과거 IMF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살얼음 판인지, 이 환율 쇼크가 여러분의 식탁 물가와 대출 이자를 어떻게 옥죄올지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자산은 앉은 자리에서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 계장가를 확인하시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 한두 분이 아니실 겁니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어이 현실이 됐습니다. 1파운드당 2,000원. 이 말도 안 되는 시대가 공식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이건 환율이 조금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등락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6년 만에 목격하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인 기록입니다. 오늘 장중 흐름만 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지경이었죠. 원파운드 환율이 장중 2,003원까지 치솟으면서 최후의 심리적 저지선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로화도 상황은 다를 게 없습니다. 원 유로 환율이 1747원을 찍으며 두 통화 모두 2009년 금융위기 당시의 꼭대기까지 올라섰습니다. 불과 올 1월까지만 해도 유로화는 1500원대 초반에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무려 16% 넘게 수직 상승해버린 겁니다. 파운드화 역시 연초 1760원대였던 것이 지금 14% 가까이 급등하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그동안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유럽 통화마저 이렇게 발작한다는 건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외환 방어막이 통째로 뜯겨나갔다는 뜻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과거에 겪었던 일시적인 출렁임과는 궤도 자체가 다릅니다. 방어선이 뚫린 수준이 아닙니다. 발밑을 지탱하던 바닥이 꺼져버린 듯 원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많은 분이 강달러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달러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 통화까지 우리 돈을 상대로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운다는 건 병의 원인이 밖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쫓아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과거 금융위기 시절 겪었던 그 끔찍한 트라우마가 다시금 시장을 휘감으며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화가 속절없이 녹아내릴 때 가장 먼저 피를 보는 건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입니다. 당장 유학비 송금해야 하는 학부모님들, 원자재 수입해서 물건 만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는 지금의 이 숫자가 단순한 경제 그래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비명으로 들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럽 통화가 금융위기급으로 치솟았다는 이 신호탄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태풍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경제 펀더멘털이 과연 이 충격을 견뎌낼 수 있을지 심각하게 의심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소름 끼치도록 두려워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숨어 있습니다. 국제 외환 시장을 뜯어보면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왜 남의 나라 돈값은 그대로인데 우리 원화만 유독 헐값 취급을 받으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팩트는 명확합니다.
지금 파운드나 유로가 국제 무대에서 독보적인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유럽 경제는 온갖 악재로 비틀거리며 체력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환율만 이렇게 발작하는 겁니까? 답은 간단하지만 인정하기 싫은 잔인한 현실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 원화 가치만 홀로 처참하게 붕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이걸 두고 똥값이 됐다고들 하죠. 국제사회에서 우리 돈이 휴지 조각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이 굴욕, 냉정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유로화가 강하지도 않은데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까지 튀어올랐다는 건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지금 그 거울 속에 비친 우리는 자생력을 잃고 외부 바람 한 점에도 속수무책으로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뿐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해외여행 가서 밥값 좀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신용도와 경쟁력이 뿌리째 뽑혀나가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해 마지 않던 수출 강국의 위상은 다 어디로 증발해버린 겁니까? 원화가 이토록 맥없이 주저앉는다는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자금을 빼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은 멀쩡히 서 있는데 우리만 도시로 가라앉고 있는 이 판국을 과연 일시적인 수급 문제라고 퉁칠 수 있을까요? 정부와 금융당국은 앵무새처럼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부는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지만 시장은 이미 싸늘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오히려 당국의 아니한 현실 인식이 위기를 부채질하는 트리거가 된 것은 아닌지 되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원화 가치의 폭락은 국부의 유출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 자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현실을 대변합니다. 지금 이 비정상적인 궤도를 수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경제 위기 때 겪었던 처참한 고통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입니다. 원화가 굴욕적인 수준으로 평가절하된 상황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이 판세를 뒤집을 뾰족한 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로화 같은 주요 통화 대비해서도 맥을 못 추는데 기축 통화인 달러 앞에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지금 목격하고 있는 1480원이라는 환율은 어쩌면 다가올 재앙의 서막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1500원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머지않아 우리 경제를 덮치기 위해 저 멀리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은 이성을 잃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환율이 연고점을 가볍게 뚫고 올라가며 1483.6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래프가 수직으로 치솟으며 걷잡을 수 없는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불과 반년 전인 7월만 해도 1355원선이었는데 순식간에 1500원 턱 밑까지 밀려났습니다. 이 하락 속도가 얼마나 위협적인지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장중 한때는 매수세가 몰리며 1484.7원까지 치솟아 심리적 저지선인 1485원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은행 창구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현찰 매도율입니다. 실거래가는 이미 1,500원이라는 마지노선을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유학생 송금이나 급한 외화 결제가 필요한 서민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재난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종가 기준으로 이틀 연속 1,480원을 상회한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 발생한 비상사태입니다. 당시 3월 12일에 1,496원, 다음날 1,483원을 기록했던 악몽이 떠오릅니다. 온 나라가 국가 부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던 그 트라우마가 현재 진행형으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과거 경제 위기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한 이 기이한 시장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환율 방어선이 곳곳에서 뚫리고 있으며 외환당국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 허둥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중앙은행,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가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 개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증권사의 해외 주식 마케팅까지 통제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수요를 억지로 누르려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게다가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소집해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도록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행정력의 끝을 보여주며 환율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시장은 정부의 이러한 처절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환율 상승에 더 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배수진을 치고 나섰음에도 시장 참여자들은 1,500원 돌파를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정책의 약발이 다한 곳에는 투기 세력의 탐욕과 국민들의 깊은 탄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충격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는 통제 범위를 벗어나 고공행진을 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곧바로 장바구니 물가 폭등과 가계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부는 펀더멘털이 튼튼하다며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변하지만 시장의 신뢰는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감추고 있는 치명적인 경제적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가장 강력한 안전판인 한미통화 스와프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컨트롤 타워에서 나오는 안이한 발언들이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공포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청와대, 한국은행, 연기금 등 모든 기관이 나서서 환율 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시장이 보여주는 성적표는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책을 내놓을수록 환율은 보란듯이 튀어오르며 정책 당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헛발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진행하는 해외 주식 이벤트까지 정부가 직접 개입해 중단시켰습니다. 개인들이 달러를 환전해 미국 주식을 사는 것조차 외환 수급에 방해가 된다며 사실상의 자본 통제를 가하고 있는 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국내 7대 그룹 총수들을 급히 청와대로 호출했습니다.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기업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시장에 내다 팔라고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동원 가능한 모든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환율 방어에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혹한 실패입니다. 어떤 명약을 써도 효력이 없다는 말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현일 것입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라는 배수진을 쳤음에도 시장의 스마트머니는 비웃기라도 하듯 원화 폭락 쪽에 더 큰 판돈을 걸고 있습니다. 이미 1480원 선이 붕괴되었고 이제 1500원 돌파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공포스러운 국면입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은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악재입니다.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면 아무리 명약을 써도 치료가 불가능한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외환 당국은 단순한 수급 불균형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고도로 훈련된 시장 참여자들은 그 속내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부족이라는 단순한 유동성 문제를 넘어 한국 경제 펀더멘털 자체에 대한 믿음이 박살난 구조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뼈아픈 현실은 정부가 안간 힘을 쓰고 있음에도 원화 가치가 전 세계 주요국 통화 중 가장 가파른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쟁국들은 금리 인상이나 외환 보유고, 카드를 적절히 섞어가며 속도 조절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정책적 처방도 먹히지 않는 통제불능의 침몰을 겪고 있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남기는 했나라는 깊은 회의론이 지배적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주식 시장을 누르고 기업의 팔을 비트는 식의 고육지책은 오히려 한국 경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절망적인 시그널만 줄 뿐입니다. 결국 정부의 모든 정책적 몸부림이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지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별 대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하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왜 정부는 이토록 무기력하며 시장은 당국자들의 호소를 차가운 냉소로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없다는 대통령실과 한국은행 총재의 장담 뒤에는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심연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책 컨트롤 타워에서 쏟아내는 공식 브리핑을 보고 있자면 현실 감각이 마비된 듯한 이질감마저 듭니다. 밖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인데 성벽 안 지휘부에서만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인지 부조화의 극치입니다. 최근 정부는 최후의 안전판이라 불리는 한미통화 스와프 같은 특단 대책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의 환율 급등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외국인의 일시적 차익 실현일 뿐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한 이성을 가진 투자자들은 이러한 태도에서 정부의 근거 없는 낙관론과 무능함을 동시에 읽어냅니다. 시장은 이를 두고 상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는 아마추어적인 대응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의 안전을 보증하는 심리적 해구산입니다. 그런데 시도조차 않겠다는 건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를 스스로 버리겠다는 항복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의 이런 배짱 플레이를 보고 과연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시장에 자산을 묻어두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라면 이 침몰하는 배에 계속 타고 있을지 말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식의 한가한 교과서적 훈계는 매일 아침 폭주하는 환율 전광판 앞에서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화법 또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커녕 불을 지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과거 금융 위기 수준은 아니니 안심하라는 발언이 오히려 역설적인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말이 투자자들의 귀에는 곧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음으로 들리는 걸까요? 이 총재는 은행들이 줄도산하고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과거의 위기들과는 결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고물가와 자산 격차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행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경제 수장이 굳이 국가 부도나 파산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 현 상황의 위중함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도 하기 전에 아직 죽을 병은 아니니 집에 가라고 한다면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내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저런 말을 먼저 꺼낼까라는 원초적 공포심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이 발언을 심리적 저지선이 뚫렸다는 위험 신호로 해석합니다.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성적표이자 거울입니다. 거울이 이미 박살나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우기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태연한 척 연기를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경제 뒤편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제통화기금, IMF조차 심각하게 경고한 대한민국 국부의 치명적 약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긴축 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비기축 통화국인 우리는 무슨 배짱으로 부채 폭주를 멈추지 않는 겁니까? 이 빚의 굴레가 어떻게 환율을 천장까지 밀어올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는지 그 끔찍한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IMF가 한국에 보낸 경고장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섬뜩한 데스노트와도 같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직면한 진짜 재앙은 당장 바꿀 달러가 없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이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IMF는 대한민국이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며 경고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나락의 끝을 향해 빛의 속도로 질주하는 부채 공화국, 그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냉혹한 평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음을 넘어 우리 경제의 근간을 붕괴시킬 수 있는 메가톤급 뇌관과 다름없으며 실제 지표들은 이미 공포 그 자체입니다. 2030년까지의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18.4%로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는 특권 덕분에 달러를 무제한으로 발행하여 위기를 희석시킬 수 있는 치트키를 가진 나라입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입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11%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경제 대국인 독일이나 일본 혹은 최근 파산 위기를 겪었던 나라들과 견주어 봐도 우리의 빚이 불어나는 속도는 가히 살인적인 수준입니다. 재정 건전성이 튼튼한 스위스나 캐나다, 그리고 한때 부채의 대명사였던 그리스조차도 허리띠를 졸라매며 부채 비율을 낮추는 와중에 왜 대한민국만이 홀로 역주행하며 벼랑 끝을 향해 엑셀을 밟고 있는 것입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손절하고 원화를 투매하며 탈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구조적 모순에 있습니다. 나라빚의 폭증은 국가 신용도의 추락을 의미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통화가치의 급락이라는 참사를 불러옵니다. 화폐의 가치는 곧 그 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인데 중병이 들어 빚더미에 앉은 환자의 자산을 누가 신뢰하고 보유하려 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이 부채의 덫은 정부 청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국가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면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파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하고 대기업 팔을 비틀어도 깨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외환 보유고만 탕진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글로벌 거대 자본인 스마트머니는 이미 한국을 심각한 부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위험 투자처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인구 절벽으로 생산성은 바닥을 치는데 빚만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침몰하는 배일 뿐이기에 원화 강세는 망상에 가깝습니다. 작금의 환율 폭등 사태는 노틀대로 터진 경제의 환부가 터진 것이며 그 중심에는 통제 불능의 국가 채무라는 괴물이 분리를 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끔찍한 부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1달러당 1,500원이라는 환율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스러운 뉴노멀이 될 것입니다.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빚의 무게는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짓누르는 족쇄가 됩니다. 곳간이 텅 빈 나라는 결정적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을 지켜줄 최후의 안전판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전광판에 찍히는 환율 숫자의 등락에 일희일비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부채의 쓰나미가 실물 경제를 어떻게 초토화하고 여러분의 저녁 밥상을 얼마나 빈곤하게 만드는지 그 잔혹한 연결고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국가 채무는 결국 세금 폭탄과 살인적인 물가, 그리고 금리 폭등이라는 세 개의 화살이 되어 우리 심장을 겨누게 될 것이며 이미 그 파괴적인 징후들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급등은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이는 곧장 금리 인상을 강제하여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목을 조여옵니다. 이 지독한 악순환의 굴레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찢어놓고 있는지 이제 그 참혹한 현장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환율 상승이 그저 뉴스 앵커가 읽어주는 건조한 경제 지표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그 숫자는 이제 여러분의 식탁 위 반찬을 뺏어가고 월급 통장을 스쳐가는 대출 이자라는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환율 1,480원의 쇼크는 이미 서민 경제의 밑바닥부터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외식 물가는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뛰고 있는데 소고기 가격은 16%나 폭등했고 돼지고기는 12%, 심지어 직장인의 생명수와 같은 커피 한 잔 가격까지 모든 것이 올랐습니다. 내년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다가올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기업은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의 실질 소득은 가만히 앉아서 반토막이 나는 셈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과연 내년에는 무엇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할지 생존에 대한 공포가 피부로 와닿는 현실입니다. 진짜 비극은 물가 상승에서 멈추지 않고 더 잔인한 경제적 타격을 향해 질주한다는 점입니다. 환율 방어와 물가 안정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금리의 덫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율이 뛰면 채권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이는 곧바로 여러분의 영혼까지 끌어모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폭주로 이어집니다. 이미 K뱅크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연 8.2%라는 살인적인 수치를 찍으며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은행이나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금리 하단도 이미 5%를 뚫었고 고정금리는 6%대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들은 원금 상환은 꿈도 못 꾸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막느라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고환율이 촉발한 고물가, 그리고 이를 잡기 위한 고금리라는 이 삼중고의 압박은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동력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경기는 얼어붙는데 물가와 이자만 치솟는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종장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붕괴시킬 거대한 경제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유로부터 달러까지 모든 환율 지표가 금융위기급으로 치솟았고 연평균 환율은 이미 그 끔찍했던 IMF 시절을 넘어섰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시점이죠. 컨트롤타워가 핵심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겉핥기식 대책만 남발하는 사이 국민들이 느끼던 막연한 불안감은 어느새 처절한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악의 악순환, 그 죽음의 소용돌이에 발을 들였다는 이 섬뜩한 신호를 절대 무시해선 안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으니까요. 이 지독하게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과연 우리 앞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쏟아지는 실물 데이터와 현장의 비명을 종합해보면 지금 상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엄중하고 위태롭습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마지막 진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을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매듭지을까 합니다. 오늘 확인한 우리 경제의 민낯,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올해 연평균 환율이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기록했던 1394원을 이미 훌쩍 넘겼다는 데이터가 모든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앵무새처럼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낙관론만 펼치고 있지만 시장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앉아있고 환율과 물가, 금리가 서로의 목을 조르는 지옥의 사이클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 위기는 재앙이겠지만 흐름을 읽고 미리 칼을 가는 사람에게는 계층 이동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국이 우왕좌왕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예리한 판단력이 필수입니다. 오늘 브리핑해드린 내용은 철저하게 검증된 시장 지표와 팩트를 기반으로 분석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투자의 최종 책임은 오직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 경제 태풍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다음 생존 키워드는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조만간 더 날카로운 분석과 시급한 속보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